번째 책입니다. 세 번째 책으로 고른 책은요, 데커 켈트너 교수, 네, 선한 권력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데커 켈트너 교수, 발음이 어려운데, 네, 데커 켈트너 교수는 사회인지심리학자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사회학자이면서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켈트너 교수 저기 버클리 대학교 교수세요. 이전에 이전에 제가 무슨 책 읽었더라? 선의 탄생이라는 책 읽었었는데, 그때 그 책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함에 대한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책이었는데, 이번 책은 선한 권력의 탄생입니다. 선하다는 것이 켈트너 교수의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심리,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들이 선함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는 것들을 체계적인 데이터와 또 체계적인 실험으로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고요. 버클리 대학교 교수시면서 여러 가지 그 권력에 대한 속성들을 잘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네, 데커 켈트너라는 이름대로, 네, 미국 분이시지만 독일계이신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의 선한 권력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책 표지에 보면, 네, 선한 권력의 탄생이라는 책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선한 권력의 탄생, 책 제목이고 부제가 붙어 있어요. 맨 위에 1%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권력 사용법.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써 있죠. 우리는 어떻게 영향력을 얻고 잃는가, 나눌수록 커지는 권력의 역설. 그래서 책의 겉표지에 이렇게 불끈 주목을 쥔, 네,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주목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파워 패러독스라는 원래 제목은 그렇죠. 선한 권력의 탄생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 권력이라는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의 속성을 다른 방향으로, 선하다는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악한 것, 또는 쟁취해야 되는 것, 뺏어와야 되는 것, 얻어내야 하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질 수만 있으면 좋은 것,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 생각에 그렇게 우리가 권력을 선하지 않다, 악하다라는 쪽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는 마키아벨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군주론, 네, 그렇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보면 권력은 절대로 선하지 않거든요. 네, 또 권력을 가지기까지의 과정도 선하면 권력을 획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잔혹하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10분 이용하는 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그 군주론이 오랜 세월 동안 영향력이 지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는 생각에는 마키아벨리식의 권력만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권력에 대한 것들을 나와 상관없는, 또는 높으신 분들, 예를 들면 정치가 또는 대통령,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권력을 준다고 하면 나는 싫어하고 거절하는 이유가 그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들이 선하지 않다는 그 고정관념을, 네, 잘 깰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선한 권력의 탄생. 책은 얇고, 아니 뭐 얇지는 않은데 그냥 보통 두께고, 네, 내용도 충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켈트너 교수의 글 쓰시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좋은 것에서 그래도 경계해야 되는 쪽, 이렇게 이제 방향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키아벨리식의 권력만 생각했으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이거는 공감할 수가 없다,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있는데, 그 부분들도 한 두세 번 다시 이 책을 읽게 되면 켈트너 교수의 그렇게 책에 써놓은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부터 먼저 하고 읽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마키아벨리식의 군주론은 있고 새로운 권력이 어떤 것인가, 켈트너 교수가 말하는 권력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겠다라는 조금 열려있는 마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해야 합니다. 권력이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권력은 굉장히 아이디올로직한,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권력은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라는 게 챕터 1의 제목이거든요. 권력은 타인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고 상호작용 안에서 존재하고 일상 행위에서 찾아볼 수 있고 타인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이제 그 안에 챕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권력은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라기보다 내가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다. 권력의 속성은 그렇다라고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권력은 쟁취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게 두 번째 챕터인데, 이것도 우리가 동감하기 어려운 건 권력은 쟁취하는 것이지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선거운동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 권력을 얻어보겠다고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그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행위들을 부정하는 것 같은 느낌인 것이죠. 권력은 쟁취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이 말대로라고 하면 저한테 주세요 얘기하면 권력을 얻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챕터인데, 네.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또 하나는 권력은 타인에 관한 관심으로 유지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권력이 재창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유지된다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얘기를 하고 권력 남용에 관한 걸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대로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이상주의적이지만 켈트너 교수가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의 권력이 왜곡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의 권력이 원래 권력 모습과 달라져 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이 너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왜곡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래 권력은 선한 것이고 그 권력은 타인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권력은 타인으로부터 타인들이 나에게 권력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원래의 권력이고, 그것이 상식적인 권력인데, 지금 우리는 마키아벨리식의 군주론에 있는 권력처럼 세상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고, 권력은 내가 적을 무너뜨리고 쟁취하는 것이고, 권력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왜 그런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권력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인데 그 정의는 타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니까 본질적으로는 실용적인 것이고, 정의는 권력은 실용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의는 타인에게 영향을 미침으로 세상을 바꿔나간다는 사회적 본성을 반영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대로라고 하면 권력은 정의로운 것이고, 정의로운 것은 내 삶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것들이 실용적인 본질이라는 것이고, 이 정의대로라면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이고, 그 미친 영향으로 세상을 바꿔나가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사회적 본성,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지금에 와서는 그 권력이라고 한 것들의 파워라는 한 것들에 걸려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제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대통령만 생각해도 외교 또는 군사를 전부 관할할 수 있는 막강한 파워가 있고, 또 경제나 문화까지도 바꾸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권력은 선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 내 권력자의 세상을 바꾸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근데 원래 권력은 그게 아니라 타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실용적인 권력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본성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이제 책에 쭉 나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책을 직접 읽으셔야. 네. 그래서 권력은 타인의 상태를 바꾸는데 그 타인의 상태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처음 챕터에서 챕터가 나오기 전에 새로운 권력학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책 앞에 써 놓을 때 무엇이라고 써 있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권력자라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대통령, 뭐 국회의원 또는 기업가 이런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권력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없는 곳에서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집에서 내가 권력가인 것이죠. 가장이고 또 최고 연장자일 수도 있고 또 집안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가게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면 권력자가 아닌 내가 권력자인 나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작은 소모임 또는 종교적인 모임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규모가 다를 뿐이지 권력자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빠라는 위치도 권력자라는 것이고 또 남편이라는 위치도 권력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라고 그렇게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권력의 탄생은 일부 소수의 권력자들의 권력의 탄생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얘기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책을 읽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게 생각하면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 주지 않았으면 내가 아빠로서의 권력을 획득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아이들이 태어나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줘서 나에게 권력을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쳐줘야 되죠. 그러니까 아빠는 좋은 권력자,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권력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권력의 속성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꿔가고 타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권력이라고 분명히 아까 이 책에서 얘기한 대로 내가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 좋은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고 내가 좋은 또 남편 또는 어떤 모임에서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이 그 권력을 타인의 삶과 사회적 본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제는 그런 것 같아요. 고마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권력이 위임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고맙게 여겨야 하는 것이고 권력을 위임해 준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가졌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권력을 가졌다고 그 권력이 내가 쟁취했다고 느끼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쟁취했다고 느끼면 그 권력은 내 것이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나한테 권력을 이양해 준 아이들에게 막대하게 되는 것이고 아내에게 막대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내 후배에게 막 대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내 부하에게 막 대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제는 그런 것 같아요. 타인의 삶 또는 사회적 본성을 충실하게 그것들을 실용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전반부에 나오는 것입니다. 책을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실험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전에 또 스쿨 오브 소울 영상 중에 그 하나 있었죠. 저기 프란시스 드발 교수 침팬지 가지고 사회성 연구했다. 네. 그게 거기에서 이제 침팬지들 사회에서는 권력이 어떻게 생기고 그게 어떻게 유지되나라는 것들까지 이제 포함하는 사회성 실험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심지어 침팬지들도 영장류인 침팬지들도 보면 권력자 또는 권력을 받은 사람이 그 무리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권력자가 행동하는 거는요, 자기의 무리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 권력자가 침팬지 무리 안에서 같은 침팬지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적의 위협이 있었을 때 가장 먼저 나가서 상처를 입으면서도 그 무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것이죠.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덩치가 제일 크다고 그 안에 있는 무리들 중에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게 프란시스 두발 교수가 네덜란드 아른햄에 있는 왕립 불거 동물원에서 침팬지를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실험했던 결과들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권력을 준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면 침팬지보다 못한 거죠. 침팬지보다 덜 떨어진 사람이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은 선하게 탄생된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선하게 행사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이 책에 이제 계속 쭉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가 있냐면 권력 남용에 관한 부분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준 사람들을 존중하고 권력에 대해서 겸손하게 행사하고 타인의 삶을 더 낫도록, 더 나은 삶이 되도록 바꾸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회적 본성이고 그것이 권력의 프랙티컬한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그러면 그 권력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들은 어떨까라는 것이 연구가 되어 있는 것이 권력 남용 챕터에 있습니다. 재밌는 실험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돈이 있어서 경제적 권력이 있는 사람, 또는 지위가 높아서 지위적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평상시의 행동,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나는 법 위에 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라고 정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몇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서 참 또 그 얘기도 해야 되겠네요. 권력자, 선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낼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눈에 또는 표정을 보고 상대방의 감정에 나는 얼마나 민감한가, 그 모습들로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권력자라면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의 상태를 잘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권력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실험에 어떤 게 있냐면요. 그 교차로가 있으면 정지선이 있죠. 그 정지선에 차들이 서면 선 순서대로 가야죠. 맨 앞에 있는 차가 가고 그 뒤에 있는 차가 가고, 이게 순서대로 가야 되고, 또 보면 차선이 비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근데 진짜 이렇게 법들을 잘 지키는가라는 것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을 하고 그 차들에 대한 것 적은 거죠. 제조사, 그 고급 사양 여부, 연식 등을 바탕으로 1점에서 5점 사이의 점수로 등급을 매기고 그리고 정리를 했습니다. 실험한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하고 결과가 뭐가 나왔냐면 다치 콜트라고 하는 옛날 차, 아주 저렴한 차, 그리고 포드 토러스 9형, 이것도 옛날 차, 혼다 시빅, 혼다 시빅은 우리나라로 하면 아반떼 정도 되는 작은 차죠. 그리고 신형 아코드 되면 우리나라로 하면 뭐 소나타나 그랜저 정도 되는 좋은 차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차 벤츠가 그가 정지선에 서는 걸 이제 체크를 했는데요. 자, 교차로에서 우선 정지선에서 차량을 무시하고 먼저 치고 나간 차는 무엇이 있을까? 어떤 차들이 그랬을까? 라고 봤더니 가장 값이 싼 구형 다치 콜트는 7.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대에 한 대도 그렇게 다른 앞차를 이렇게 가로질러 먼저 앞서서 나가려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 수치가 점점 올라갑니다. 차가 좋아질수록. 혼다 시빅에 오면 13.1%까지 올라가고, 벤츠에 가게 되면 거의 30%인 29.6%가 정지선을 무시하고 앞차를 가로질러 나간 걸로 나옵니다.
보행자가 있을 수 있죠. 보행자가 있는데도 그냥 지나간 차 했더니 제일 싼 구형 다치 콜트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0%. 근데 어코드만 돼도 44.4%가 보행자가 있는데도 차가 먼저 가버렸다는 거죠. 벤츠에서 가면 더 올라갑니다. 46.2%. 자, 이 실험의 결과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이 있다, 경제적인 권력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 권력을 남용해도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험들 이제 몇 개 더 있거든요. 그 실험들을 했는데 결과는 다 같았습니다. 지위가 높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경제적 권력이나 지위적 권력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는, 남을 존중하지 않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참가자들이 오는 그 실험실 앞에다가 이렇게 사탕을 이렇게 바구니째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인간 발달 연구소, 이 켈트너 교수 연구소죠. 인간 발달 연구소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캔디를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니까 어른들이 집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말대로 사람들이 어른들이 지키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권력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실험을 해서 봤더니 웃기는 건 10불, 8불도 큰 돈으로 느껴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집어가지 않았는데, 이 사탕이 없어도 더 좋은 사탕을 먹을 수 있는 부유하신 분들이 한 움큼씩 집어 나갔다는 것이죠. 네. 여기 근데 재밌는데, 이 결과를 발표하자 뜨거운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매우 격분하여 나를, 켈트너 교수를 버클리 빨갱이, 복지에 편승한 게으름뱅이, 미국을 망치는 이민자, 감옥에 쳐넣어야 할 정신병자, 소시오패스라고 욕설을 퍼부는 편지를 내게 보내왔다. 그러나 부유한 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서 보낸 이들이 더 많았다. 부유한 고객에게 대금을 떼인 도구법자 사연, 교통법규 위반으로 BMW를 세웠는데 그 차주로부터 일장 훈시를 들었다는 경찰관 사연, 그리고 휴가철 음식점에서 고맙다는 말도 팁도 건네지 않은 부유한 손님을 서빙한 종업원 사연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나는 갑부들을 대상으로 재정 상담을 하거나 CEO 비서로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갑부들의 경악할 만한 도덕적 해이를 목격한 이야기도 들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그냥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도덕적 행위가 허용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권력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켈트너 교수의 이 책에 써 있는 것처럼 권력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졌다, 또는 이 권력은 무한하지 않다, 유한하다, 그리고 이 권력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권력의 속성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권력 남용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선한 권력의 탄생이라는 책 제목처럼 선하기 위한 조건들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선한다는 것의 조건은 뭐냐면 이타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는 그 이유는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권력이라는 정의대로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삶, 또 이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스쿨 오브 소울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가치인 것입니다. 부자가 되거나 또는 권력자가 되거나 하는 것들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어떠한 가치로 그러한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켈트너 교수의 이 좋은 책 1%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권력 사용법에 있는 이 책대로 우리가 어느 장소에든 권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이든 회사든 아니면 어떤 모임이든 우리가 권력자이었을 때 우리의 권력을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의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겸손하고
착하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행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권력이란 타인에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획득되고 유지된다라고 하는 백 뒷장에 쓰여 있는 말 잘 기억하시고 스쿨 오브 소울에서 이렇게 좋은 책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우리의 가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